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형 나사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두 분의 주제 발표 후에 패널 토론을 하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에 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탐사그룹장이신 문홍규 책임연구원님께서 우주 전담기관 비전과 철학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그 다음에 과총 회장님, 그리고 불러주신 과학기자협회 이용환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주 덕후였었습니다. 제가 초등 1학년 때 마지막 아폴로 임무였던 아폴로 17호 달 착륙이 있었었고요. 초등 4학년 때 그 냉전 시대에 아폴로 소유즈가 도킹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 가슴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현장 연구자가 됐는데 오늘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연구실을 뛰쳐나와가지고 제게 여기 참석한 이유는 흥분 반, 기대 반으로 기다리는 우리 우주 전담 기관에 관한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고 몇 가지 의견을 보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14년, 2015년 연달아서 인터스텔라와 마션이 개봉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션이 굉장히 흥행에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인터스텔라가 1,000만 관객을 넘었지만은 마션은 그 반타작에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차피 두 가지 한국은 다 먼 일인데 화성 탐사도 먼 일이고요. 부녀 간의 애틋한 정을 그린 인터스텔라가 더 먹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인들한테는 마션은 곧 눈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더 쉽게 다가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우주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주는 무엇일까요? 네, 작년이었었죠. 네, 석대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을 향했고 모두 성공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주목한 것은 늘 잘해왔던 나사도 나사지만 중국이었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세계 최초로 궤도선과 착륙선, 로버를 한꺼번에 화성에 보내서 한꺼번에 착륙시켰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모든 우주계획, 달 화성 계획 다 포함해가지고 그 배후에 인민해방군 전략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시스페이스라고 하는 민간 기업은 고비 사막 간수성 지역에 이런 시설을 지었어요. 모이 사막 화성 기지입니다. 이곳은 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모하비 사막 세계 여러 곳에 이러한 모이 화성 사막 기지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과학기술자나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학자, 심리학자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팀을 이루어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지질학이나 관련 기술에 관한 시험 외에도 정신적으로도 멀쩡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협소한 공간 안에 장기 투숙을 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그런 인문사회학적인 실험들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구하고 화성 간 시차를 재현해내기 위해서 몇 분 통신 지연을 두기도 하고요.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우주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 경제 투자 현황을 보면 2019년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인 우주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 위성과 발사체 제조는 전체 규모의 6%에 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투자, 그러니까 안보 분야 투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로 대표되는 유인 우주 발사 계획, 그 다음에 지상국 시설 운영, 그 다음에 통신과 지구 관측, 과학, 그 다음에 국방으로 대표되는 위성 활용이 사실은 3분의 1을 훨씬 넘는 그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의식을 전환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주는 공공우주와 국방우주, 그다음에 상업우주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퍼블릭 스페이스하고 밀리터리 스페이스를 합쳐서 올드 스페이스라고 말을 했죠. 이제 올드 스페이스가 된 거죠. 그리고 커머셜이 들어가면서 뉴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자, 우리 새로 지을 우주 전담 기관에는 이 3자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요? 그게 우리 국가의 전략이고 저는 철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국제 우주 정거장이 올라가 가지고 3,000여 회의 과학 실험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중에 1,200여 개 실험이 생물하고 바이오텍 실험입니다. 저기서 주황색이 일본 우주국 작사인데요. 작사가 그 중에서 한 40%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시사점으로 다가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뭐 백신 다 맞은 그 예방 접종 주사 제약사가 전부 다 다르실 텐데요.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도 국제 우주 정거장에 올라가 가지고 의학 실험을 한 지 오래됐고요. 세계 굴지의 의학 업체들이 이런 우주 의학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틴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단백질 결정 성장, 결정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지구상에서는 고단위 단백질이 중력이 붙잡아 당겨가지고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데요. 제로지,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에서는 잘 뭉쳐집니다. 우리 의약품들, 우리 먹는 약도 결국은 뭐 무기질도 있지만은 결국은 단백질 결정체죠. 미래 의학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앞다퉈서 국제적인 굴지의 의학 기업들이 우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건 나사 우주 비행사인데요. 테크샷이라는 미국 업체는 3D 프린팅 업체인데요.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 올라가 가지고 뼈 조직하고 심장 조직을 3D 프린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원G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중력 때문에 무너지는데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거의 마이크로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잘 성장이 적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미래 의학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몇몇 국내 성각자분들이 보건복지부 질병청에 제안을 하셔가지고 우주의학 연구 포럼이라는 거를 만드셨고요. 정책연구센터를 지금 설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0여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질병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부문에서는 위 쓰릴 때 먹는 약 있죠. 그리고 저보다 좀 더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용각산이라는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보령에서는 케어린 스페이스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우주에서의 건강 관리에 관한 경진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8개국 16개 팀이 경합을 벌이는 그런 최종적으로 뽑히고 하는데 약 140여 원 넘는 기업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령
그 AI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사와 엑시엄 스페이스라는 굴지 기업 로고가 그 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식주, 보건의학, 그 다음에 자원, 에너지, 통신, 생활 모든 것이 가는 게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그런 준비 사항입니다. 먼저 입는 것, 의부터 보겠습니다. 나사는 2024년까지 총 예산 1조 2천억 원을 넘는 예산을 들여서 엑소스켈레톤, 외골격 우주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의 작업 환경에서 더 중력을 이기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위해서 사람이 실제 능력보다 더 많은 힘을 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산업이나 국방,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입니다. 예, 엔싱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업체에서는 IoT하고 컨테이너 박스하고 LED하고 활용해가지고 물 사용량을 재래식 농법의 2%를 쓰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은 최대 100배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중소기업 대표 되는 분은 내 꿈은 이거를 화성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네, 이 제품은 컨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자유롭게 쌓을 수 있고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의 날개 돋친 듯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현재 지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우주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한 가지 예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먹거리 예를 들겠습니다. 예, 메뚜기 같은 곤충은 돼지나 소에 비해서 똑같은 식물을 섭취하고 2배에서 5배 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농법이나 이런 곤충 농법도 나사에서 펀딩을 하고 지금 여러 기업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모닝 같은 경차가 내뿜는 온실가스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예, 가축이 내뱉는 온실가스가 엄청나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것도 역시 현재 지구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와규인데요. 네, 식감이나 질감 모든 면에서 육즙, 네, 실제 와규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나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에서 정말 뭐를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사에서는 화성 헤비텟 거주지 3D 프린팅 경진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등한 업체입니다. 화성 모사토에다가 셀룰로스, 그러니까 목수수는 가져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셀룰로스를 가미해서 아주 튼튼한 집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콘크리트 아파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시멘트를 쓰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역시 현재 지구 문제 해결하면서 미래 우주 시대 대비하는 나사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원, 국제 우주 정거장에 유럽 우주국 이태리 우주 비행사가 2번 가지고 올라갔는데요. 바로 암석을 먹고 금속을 토해내는 박테리아입니다. 바이오 마이닝, 스페이스 마이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이 암석을 먹고 배출해내는 게 바로 우리한테 유용한 금속들입니다. 바나듐이라고 하는 스테인레스 제품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상에서보다 우주 정거장에서 3배 이상 생산성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자원 채굴과 정제 과정이 굉장히 그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비인권적이라는 얘기는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바이오 마이닝을 금이나 철, 니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바이오텍이랑 연결을 시킨다면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자원을 우리가 얻어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우주 기술은 10개 이상 부처에서 공동 활용됩니다.
동해안 산불을 우리 위성으로 찍은 것인데요. 네, 그래서 유럽 우주국은 이렇게 많은 부처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계 부처하고 협업을 하는 그런 공통적인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은 과거에는 맥스트 문부과학성 밑에 작사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내각부, 우리가 총리실 밑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각부 밑에 국립경찰청, 그다음에 우리로 말하면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그다음에 뭐 농림식품부, 네, 이런 것들을 다 밑으로 내렸죠. 일본은 누구나 다 아는 자연재난의 왕국 아닙니까? 예, 그거를 관리하려면 도저히 맥스트 문부과학성 밑에 놓고서는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범부처 협력이 아니고서는 우주에 대한 활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일본은 알고 그런 부처 개편을 내각부 주도로 했었습니다. 자, 미국 나사는 아이젠하워가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장쩌민이 만들었고 유인 우주 계획을 집요하게 추진했습니다. 로스코스모스 체제를 만든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문부과학성에서 작사를 내각부로 가져온 사람은 바로 신조 아베 총리였었습니다. 프랑스 우주국 끄네스를 창립한 사람은 아직도 전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샬 드골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만났죠. 거기는 일본이 자랑하는 하야부사 2호 소행성 탐사선 모형과 그 다음에 토요타가 만들고 있는 달 월면차, 그 다음에 기상위성 모형이 올라와 있네요. 그 반대편에 푸틴과 시진핑은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달 연구기지를 만들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런 우주 기술은 안보에도 활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하늘에 올라갔던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만든 회사는 노스롭 그루만인데요. 이 노스롭 그루만에서는 모아라고 하는 30m급 조각거울 정찰 위성을 지금 개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우주 자료를 보내왔던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 계약사가 로키드 마틴인데요. 로키드 마틴은 키올 11이라고 하는 주요 전쟁 때마다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는 미국 국립정찰국의 정찰 위성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공군연구소에서는 그리고 우주군은 달로 진출하는, 그것도 인민해방군이 진출하고 있는 달 궤도를 시슬 루나 스페이스를 지키기 위해서 시슬 루나 하이웨이 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는 칩스라고 하는 예전에 미국 드라마 이름을 본땄는데요.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해외 우주기관 잠깐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보고 있는데요. 나사, 이사, 로스코스모스, 그 다음에 인도 우주국, 작사, DLR 모두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본부 위치는 10개 중에 7개가 전부 다 수도권입니다. 의사결정 구조하고 지위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우주 분야에서 주요 국제전략 글로벌 스트래티지는 백악관의 OSTP하고 OMB, 그 다음에 상하원 관련 소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그러니까 아메리카 주죠. 리저널 스트래티지하고 국가전략, 로컬 스트래티지는 4개 나사 아닙니다. 나사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션 디렉토리시 4개에서 6개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로컬 스트래티지는 국가 전략 밑에 있는 하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는 10개 나사 센터에서 다루고 있죠. 한국은 어떨까요? 글로벌 스트래티지 없습니다. 리저널 스트래티지 없습니다.
로컬 스트레치는 국가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인데 프로그램 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분야별로 적어도 과학 분야는 데케이달 서베이라는 그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서 분야별로 1000건이 넘는 백서를 받아서 그거를 취합하고 검토하는 1년 넘는 과정을 거쳐서 해당 분야의 데케이달 서베이를 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래 정책을 펴니다. 이 과거 2011년에는 위에서 밑으로 나사 헤드쿼터에서 결정해서 내려왔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 커뮤니티의 의견을 듣고서 국가 우주 계획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프로젝트 단위밖에 없는데요. 아폴로 이전에 머큐리 제미니 그리고 그 사운딩 로켓 프로그램 다 프로그램입니다. 아폴로 11호가 프로젝트죠. 9호가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유인 우주 계획 우리가 지금 서명한 아르테미스 전부 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하는 우리나라가 프로그램으로 하는 미국이랑 하려니까 힘들죠.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보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2021년 백악관에서 의회에 신청한 나사 예산인데요. 탐사 시스템이 23%, 과학 연구가 32%, 도합이 55%입니다. 우주 탐사 2019년부터 29년까지 130개의 탐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기 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번에 발사한 다누리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천문연 SNS에 올라갔는데요. 나사에서 다트 궤도 얼마나 바뀌었다. 저희는 뭐 일주일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국가 특별한 예산 없이 저희는 나사 애니워이즈 우주망원경을 칼텍이랑 같이 연구하고 있고요. 네, 다트 인베스티게이션 팀의 일원입니다. 저도. 그 다음에 유럽 우주국이 띄운 가이아 우주망원경을 파리 천문대하고 같이 데이터 분석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주무를 보는 것은 지금 박사후 연구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중반에 나사로부터 ISS에 들어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2천억 원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한국이 2천억 원 없어서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그런 프로그램하고 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도 못 들어갔습니다. 다 게이트웨이 들어간 나라들이 하는 거고 그 우주 기관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나사, CNSA, 이사 모두 과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이하게도 경제 발전과 국가 안위에 대한 것을 길게 명시해 놨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철학하고 전략 속에서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별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을 봐도 이제 소행성 탐사를 곧 할 거라고 하는데 제 주변에서 5명의 소행성 전문 인력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다 쥐고 있고요. 저희 원장님이 사람 뽑는 거 못하십니다. 모든 연구원장님이 다 똑같으세요. 여기 조항희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명분은 우주경제하고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실리가 지역 균형 발전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조항희 센터장님 아마 토론 시간에 말씀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부처급 기관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위상하고 명칭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동의합니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문홍규 책임 연구원의 발표 잘 들어봤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는 뉴 스페이스 시대와 우주개발 거버넌스라는 제목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황진영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황진영입니다. 그 앞에서 문홍규 박사님께서 아주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꿈과 철학, 그 우주에 대한 이것을 강조해 주셨고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구체적인 그 가버넌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우리나라 우주 개발 30년 역사를 보고 앞으로 변화될 대한민국 우주의 30년, 그리고 우리나라 우주 개발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우주 개발 거버넌스를 얘기합니다만 우주 개발 거버넌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한국형 우주 항공청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개발 거버넌스, 우주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된 그 배경 안에는 그동안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성과가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1.5톤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했죠. 0.5m급 지구 관측 위성 SAR 위성 개발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 개발했고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는 오늘 저희가 가버넌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초기부터 과기부 중심의 국가 우주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그 안에는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우수한 인력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주개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행해왔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실적입니다. 작은 우리별 위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정지궤도 위성 또 차세대 중형 위성까지 또 아주 작은 과학 로켓부터 시작해서 누리호 발사까지 저희들이 성취한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주 분야의 30년은 어떨까요? 지금 우주 분야의 세계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사용 발사체로부터 시작해서 우주 수송 비용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위성에 대한 상업적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 또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위성 이동 통신망이 수천 개, 수만 개로서 구성되는 그러한 망까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주 탐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저 달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원을 탐사를 하고 우주에 인간이 거주를 하고 우주 자원을 활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우주 탐사 시대로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군사화는 그동안은 우주는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간이라고 논의해 왔습니다만 이미 세계는 우주는 군사화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우주가 없는 현대전은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우주 경제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700억 달러 정도가 앞으로 2040년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2040년에는 1조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우주 분야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도 나름대로의 여러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주 개발, 우리가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우주 개발은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들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어야 우주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그 길목까지는 임계점은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분야들이 다 우리가 앞으로 태클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주 산업화, 또 우주 안보, 그리고 우주 탐사, 우주 정보 활용, 엄청나게 많이 획득될 수 있는 우주 위성 영상 같은 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새로운 산업에 접목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주에서의 새로운 자원과 탐사를 하는 부분, 나아가서 우주 외교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지구 문제에 대한 해결 역시 우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가 항상 변방에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가버넌스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우주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 조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에는 잘 작동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의 조직에는 과기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순환 보직 형태로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활동은 또 시대적인 요구는 여러 부처들이 다 관련이 되는데 그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우리 우주개발진흥법상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법이 개정이 돼서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과기부 장관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또 현재 격상이 됐다고 합니다만 국가우주위원회는 비상설기구입니다. 그때그때 이제 회의를 위해서 있는 정도의 그런 위원회다 보니까 부처 간 조정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여러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있는 많은 연구기관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또 우주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이 있습니다만 매우 소수의 인원이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현재 우주개발 거버넌스 갖고는 앞으로 30년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개발 거버넌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개념에서 우주개발 거버넌스, 특히 스페이스 에이전시라고 이제 하는 부분을 보면 우주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 권한을 갖는 조직입니다. 판단 기준으로 본다면 우주 분야만을 전담하는가, 우주 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하는가, 우주 분야를 총괄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전문성, 대표성, 총괄권을 갖고 있느냐가 주로 이제 스페이스 에이전시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 이제 스페이스 에이전시라 그러면 우주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정부 조직상의 청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총괄권, 대표성, 전문성 이렇게 나눠지고, 또 나라에 따라서는 R&D 역량을 보유하기도 하고 보유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행정 조직을 이렇게 보면 정부 조직으로 돼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 영국, 이태리, 캐나다, 인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정부 조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공공 조직이 스페이스 에이전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법률로서 정부의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프랑스의 크네스, 독일의 DLR, 또 러시아는 로스코스모스라는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행정 조직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산하에 있는 곳과 부처 산하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산하고, 인도도 우주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 산하는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태리 이런 경우에는 부처 밑에 스페이스 에이전시를 두지만 법률로서 이제 그 전당권을 갖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우주개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우주개발 전략본부가 있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우주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 밑에 내각부가 있어서 범부처적인 우주 개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이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작사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부과학성 밑에 작사가 있는데 작사는 문부과학성뿐 아니라 여러 부처의 감독을 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개발 사업을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중핵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우주청은 없습니다. 일본은 장기과제로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라마다 이 스페이스 에이전시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우선은 우주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또 부처 간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이 한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 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예산 집행, 사업 관리, 산업 진흥, 인프라 운영, 국제 협력, 교육, 대중화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D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개의 이제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다 수행하는 곳이 있고 일부만 수행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로 보면 미국 나사는 우주과학, 우주 탐사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 정책 수립하고 부처 간 조정은 국가우주위원회가 합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실 소속이고 위원장이 부통령입니다. 그런데 나사는 이 사업 기획, 예산 집행 이런 권한과 아울러서 연구 개발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국 나사의 모델이라면,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 등등 포함해서 연구 개발까지를 크네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 간 조정은 교육연구부, 국방부하고 같이 이제 수행을 합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 부처 간 조정과 다른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연구 개발 기능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은 우주청장이 국립연구기관의 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도도 동일합니다. 인도도 우주부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우주부가 있고 우주부 밑에 국립우주연구소인 이스로가 있습니다. 우주부 장관이 이스로의 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정책 또 집행 R&D가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필수 요소는 전문성이 있느냐, 총괄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 국가를 대표할 대표성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조직은 전문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전문성 중심의 조직이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순환보직 형태가 아니라 수십 년간을 그 직에 있으면서 연속성을 보장받는 그런 기관, 그런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는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부 행정 조직일 수도 있는 거고 연구 조직에 위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다양한 기구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은 주요국의 우주 개발 체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맨 왼쪽 부분이 이제 담당 정부 부처가 어디냐, 두 번째 정책 조정 기구가 어디냐, 그 다음에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어디냐, 연구기관이 어디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분홍색 쪽은 이제 그 정책 정부 이런 쪽과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스페이스 에이전시인데 연구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태리, 영국 뭐 이런 경우 보면 이제 하얀색으로 연구센터가, 연구소가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는 뭐 위원회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실질적인 정책 기획 등 설계를 다 하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연구기관까지 같이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형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정부의 그 국정과제 79로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이라는 그런 과제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가버넌스 강화와 관련해서 우주 선진국 도약을 위해 R&D, 국가 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가버넌스로 개편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주항공청 신설을 경남 사청에 두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설립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 국정과제에 있듯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가버넌스를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앞으로의 과제는 뭐가 있느냐? 지금 이제 저희가 본다면 국가적 우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부처적으로 이걸 대응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앞서 보셨듯이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을 위해서 민간 우주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주기술 자립화, 우리가 우주에서 무엇인가를 하려면 우주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술 자립화는 필수적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달 탐사, 화성 탐사 등 우주 자원에도 활용해야 되고 국제 협력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또한 민군 협력, 국방 우주력 강화에 있어서 민군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이런 과제들을 다 품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가버넌스가 필요한 것이겠죠. 다시 한번 나사를 보면 나사는 우주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고 민간 분야, 공공이라고 얘기하죠. 공공 분야의 우주 개발 및 우주 탐사를 총괄합니다. 국제 협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 우주 협력의 리더입니다. 헤드쿼터와 필드 센터가 있는데 두 개가 한 조직 안에 있습니다. 한 조직이 18,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1년 예산이 31조 원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가 있죠. 저희가 볼 적에는. 그리고 국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통령실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설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세계적인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모습 그리고 또 국정과제에서의 지향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우리의 우주개발 상황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그리고 나사의 모습을 볼 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스페이스 에이전시의 형태는 뭐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30년을 위한 과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새로운 그 우주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는 민간 우주 부문에 대한 총괄과 대표성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선 총괄성과 대표성을 위해 가지고는 그 우주개발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어떤 형식이건 간에 우주청에 그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갖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가 대폭 영입돼야 되고 활용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유인 요소들도 작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주청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다면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은 적어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주항공청이 부 밑에 청일 경우라면 국가우주위원회의 격은 위상은 강화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상설화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의해서 보듯이 행정조직으로서의 우주청과 R&D 기관과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나사처럼 국립연구조직이 우주청 안에 들어가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도라든지 이태리라든지 다른 나라처럼 그 두 기관이 밀접한 그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우주개발 관련 기관이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달이 건너서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청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 비전의 상징이 되는 정부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진영 박사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한국과학기자협회 이사이신 김민수 동아사이언스 데일리 뉴스팀 팀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조항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님과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님, 이성희 컨택 대표이사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 유지한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님, 그리고 앞서 주제 발표해 주신 문홍규 책임연구원님과 황진영 책임연구원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우리 김민수 팀장님께 넘기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동아사이언스 데일리 뉴스 팀장 김민수입니다. 좀 늦네요, 준비가.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역시 이렇게 발표를 부탁드리면서 좀 우려를 했는데 역시 말씀들이 참 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우주가 워낙 핫한 분야라서 그런 것 같고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토론 패널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다가 말씀하실 때 불편하실 경우 마스크를 내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왜 우주 거버넌스가 과학기자 대회의 주제가 됐을까라는 배경을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어본 우주 관련 이벤트가 이제 누리호, 다누리 이런 것일 겁니다. 보면 이제 짧게 과학 분야를 취재하면서 최근에 이제 누리호 체계종합 기업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체계종합 기업까지 선정이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2015년인가 전 대통령께서 2020년에 달 착륙하겠다라는 좀 현실과 맞지 않는 발언을 했을 때 2022년에 다누리가 달을 향해 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데 거버넌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전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두 분 앞서 발표를 해주시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우주청을 얘기를 했고 다시 우주항공청을 얘기를 했고 다시 간담회를 하면서 한국형 나사 모델을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또 포커스를 잡아야 하나, 그리고 어디에 갈피를 맞춰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이 자리 토론 자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패널 분들께 제가 사전에 5분간 발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압축적으로. 다만 하고 싶은 얘기 언제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고 싶은 얘기 가감 없이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고요. 첫 번째 순서로는 좀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우주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시죠. 사실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하시면서 많이 알려지신 분이고요. 처음에는 고사를 하시다가 그래도 초기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 말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요.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개 감사드리고 좋은 자리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맞춰놓고 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 현재 진행 상황들 제가 파악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주항공청이 항공우주청이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제 또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한국형 모델이 뭔가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 그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공약상이었고, 그래서 110대 공약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국정과제 79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구를 좀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항들이 정리된지를 알 수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5월 1일 날 저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안철수 위원장하고 경남 사천을 또 방문을 해서 그 항공우주청 공약에 대한 검토 및 또 의견 수렴 과정들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정과제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의 진행 사항들을 또 보시면 10월 1일 날 그 43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제 1차관 오태석 차관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경제 비전을 7월에 선포하셨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특이 사항들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가 10월 7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사체 특화지구, 위성 특화지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연구 인재 개발 특화지구를 선정을 하는 거가 공모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연말까지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이니까 연말까지 한두 달, 두 달 기간 동안에 저희 어떤 우주 커뮤니티에서 많은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그 우주개발 진흥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진행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우주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50여 명의 우주 전문가들을 모시는 간담회들을 했고요. 그래서 3번의 간담회들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은 항우연에 계신 분, 박사님들, 또 원장님들, 그다음에 또 대기업, 그다음에 벤처, 그다음에 또 그런 애정을 가신 또 다른 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오셔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나라 우주 산업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가고 있고 그분들의 비전들이 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시간상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그 철학과 비전을 한번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이런 에이전시 논의가 있을 거냐에 대한 그 원인이 결국은 민간의 어떤 시대가 열릴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지금까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사이언스의 영역이고 굉장히 선진국들만 어떤 또 부가 산업들의 장기적인 어떤 확대를 하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컨셉이었다면, 스페이스 X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새롭게 탄생하면서 새로운 우주 산업들이 등장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어떻게 더 들어올 거냐가 앞으로 논의가 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가 관주도의 한국형 나사 모델의 에이전시라 그러면 거기에 민간들이 어떻게 더 참여를 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이 우주 산업이나 관련자들께서 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 사항들이 왜 우주 산업들이 우리나라 관심이 있냐면, 6G 지금 플랜이 과기부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6G엔 여러 모델들 중에 하나가 그런 초소형 위성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지금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좀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와중 속에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어떤 우주청이라든지 그런 나사형 에이전시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그런 범부처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부처 간의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저희가 어떤 상위 기관이 대통령 직속으로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청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그런 범부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요, 좀 더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많은 청들이 있었지만 또 안에 여러 가지 뭐 전담 기관들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범부처 역할들을 했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나사형 모델이 지금은 청을 기반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랑 지금 현존하고 있는 그 대통령 국무총리 산하의 그 우주위원회랑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 어떤 관계 설정들에 대해서도 우주 커뮤니티가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우주 커뮤니티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한 30초 동안 그러면 한국형 그 모델이 뭘까에 대해서 비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를 크게 보면 아까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발사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위성이라는 그 포커스에 중심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그 포션은 전체 우주 산업을 보면 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외에 정말 더 많은 어떤 산업 분야가 있는데 현실은 그들 분야들이 같이 지금 우주를 어떤 연구를 위해서는 같이 하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주 산업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이제 지금의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타겟 중심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성 발사 아니면 뭐 어디 탐사라는 그런 것들도 물론 대외적으로 필요하는데 그런 우주 생태계 내에서 글로벌 생태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강한 강점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 구성들이 될 거고 그럼 강하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제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제조업 기반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부품 관련된 어떤 전문가와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부품만이 될 거고 많은 거로도 부가가치가 굉장히 또 올라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니팩처들이 우주 산업이랑 좀 긴밀하게 일해서 그쪽에 어떤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지 발사체가 들어갈 때 특히 어떤 시험 위성들이 발사해서 그 안에 일정 부분은 우리나라 부품들이 들어가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좀 어떤 국가주도적으로 어떤 효과적인 관리라든지 교육들이 필요한데 흔히 우주 전문 인력이라고 하면 우주를 전문했던 특히 이제 발사체나 인공위성을 담당했던 인력에 한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른 파트들까지 같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체제까지도 같이 논의가 저희가 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말을 많이들 하려고 해서 좀 짧고 너무 빠르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간이라는 키워드와 범부처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귀에 들어왔고요. 인수위에서 깊은 고민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좀 어떤 때보다 좀 바쁘게 보내실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이 스태피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장님께서 한국형 나사 또는 우주 거버넌스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항입니다. 우리 그 과학기술계 특히 우주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20, 30년 동안 우주 전문 전담 조직이 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를 실현시키지 못했을까? 그렇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나사는 왜 만들어졌을까? 하는 걸 한번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사는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를 쏘지 않았다면 나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미국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나사와 같은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국민들은 소련이 쏘아올린 스푸트니크로 인해서 미국 본토에 ICBM이 떨어졌다는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대에서 특필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스푸트니크에 대항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제안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미국 국민들 가장 두려웠던 거는 그 당시 소련과의 미사일 격차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사일 격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부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에 행정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전략자산인 정찰기들이
소련에 대한 미사일 기지들을 정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면서 어느 정도 행정부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거 전략 자산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없는 행정부 공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행정부는 좀 더 유연한 어떤 제초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공포를 해소하고 소련과의 군사적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는 나사가 있기 전에 NACA라고 미국 항공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에 미국에 있던 전투기 수는 거의 수십 대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그 당시에 항공 산업에서 유럽의 열세인 나라였습니다. 열세인 나라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그 방금 말씀 NACA가 되겠습니다. NACA가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의 항공 산업을 급격히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NAC가 1940년대 후반부터 우주에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미국 NACA는 항공이 주류였기 때문에 우주가 좀 미약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의 스푸트니크가 올라간 이후에 미국 행정부에서 NACA에 의견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NACA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 과학자문위원장인 킬리언 박사가 대통령에게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 문서 제목이 민간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조직을 만들자는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왜 미국은 그러면 미 국방부가 아닌 민간 조직 선택했을까? 그걸 말씀드리면 미국은 소련과 같이 우리 국가 유신을 위한 관점에서 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민간의 관점, 과학의 관점에서 우주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간 조직을 만들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조직 형태의 나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957년 10월 4일에 스푸트니크가 발사했는데 1958년 10월 1일에 나사가 정식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딱 1년 만에 그 나사가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그 나사 설립법은 7월 29일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10개월 만에 나사 설립법이 만들어지고 설립법이 만들어지자 바로 나사 장관을 선임을 하고 그 장관이 10월 1일에 이제 취임하는 그런 일정을 밟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EAC 유럽 우주청이라든가 일본의 그 당시에 나사 우주개발 사업단 같은 경우도 냉전 시대에 소련과 어떤 그 미국과 경쟁 체제 속에서 유럽도 자구책으로 나온 조직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또 위기 상태에서 어떤 그런 우주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3번 정도의 그 거버넌스가 바뀌었습니다. 나스다에서 1980년대인가 10년대에 계속 그 로켓을 쏘았는데 3번 연속 발사를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나스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서 나사의 나사 그 조직위원장을 교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교체위원장은 철도 부문 전문가를 그 위원장을 앉혔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 부분이 그 철도를 개발할 때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 안전성 관점에서 그런 그 관련 전문가를 앉혀서 나스다의 그 개발 안전성을 추구했고요. 그러다가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쏘게 됩니다. 일본은 그게 알러지를 일으키죠.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가 우주에 참여를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내각부의 전략 부분을 옮기고 작사를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어떤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거버넌스 개편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우주 관련 기관들은 그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만들어졌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서 논의하는 한국에 있는 우주개발청은 어떤 관점에서 이걸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일본과 다른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참고하고자 하는 나사나 작사와 같은 조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생겨났지만 과연 우리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학과 교수님이시지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좀
말씀을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윤주용 경희대 교수님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윤지웅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이런 주제로 우주 관련된 정책 주제로 토론을 할 기회가 생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과학기술 혁신정책 전공이지만 제가 90년대 후반에 사회 처음 나왔을 때는 IT가 유행이었죠. 정보화, 정보통신. 그때 제가 전자상거래 시장을 예측하라는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에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때 예측한 것보다 지금 전자상거래가 100배가 늘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죠. 그 다음에 제가 박사과정 때는 바이오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바이오 시대가 열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이 한 단계 한 단계 세계 속으로 또 글로벌한 위치에서 정책을 다루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청이란 단어 좀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청이란 단어를 쓰시면은 공무원분들이나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조직의 규모, 역할, 권한 다 느낌상 압니다. 왜냐? 우리나라 정보조직은 정보조직법상 행안부가 소관하고 있는 정보조직법상 다 정해져 있습니다. 부, 처, 청 이외에 어떠한 조직도 이 법을 벗어나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8개 기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등 8개 기관이 예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특별법으로. 그리고 정보조직법 17조에 국가정보원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조직법을 거치지 않고서는, 개정하지 않고서는 사실 어떠한 조직도 만드실 수가 없고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관련된 조직을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에 행안부 누군가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꼭 오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한국의 우주항공청 제안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아이디어를 기존 법제도 안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당한 많은 제약 조건 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다 구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굳이 한다면 단계별로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특별한 청이나 이런 용어보다는 좀 더 유연한 조직으로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허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대한민국에는 책임운용기관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부 제도도 있고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있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하더라도 좀 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저는 100년을 생각하는 우주 전담 조직을 지금서부터 설계를 하고 서로 공감대를 갖고 민간과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조직법상 부처청을 뛰어넘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민간 협력 조직을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정조직법상에 있는 특별법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가 조심스럽게 설계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100년 뒤에 후손들에게 좋은 조직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66년도에 키스트를 처음 만드실 때 정부 출연기관 그 본래 취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그 성과가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그 당시 얼마나 혁신적인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청이란 단어를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까 두 분 발표에서 나왔던 많은 얘기들을 기존 법제도 안에서 과연 담을 수 있을까, 좀 새로운 틀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뭐 행안부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행안부든 과기부든 좀 유튜브로 보고 있지 않을까 믿으면서 다음 말씀은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도 화두가 민간 산업체 이런 얘기들이 가장 큰 키워드로 와닿습니다.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오신 두 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십수년간 사실 우주 산업에 이제 불모지잖아요. 십몇 년 전에는 불모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우주 산업을 하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성희 콘택 대표님, 그 산업체에서 바라보는 거버넌스 조건 말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컨택의 이성입니다. 저도 이제 우주에 몸을 담은 지 이제 한 20년이 됐는데, 뭐 아무래도 우주 산업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매달 해외 전시회나 컨퍼런스 가서 뭐 지금처럼 발표도 하고 패널 토의도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주 전시회나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말을 하면 그 화두가 뭐냐면, 우리는 글로벌한 경제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래닛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리는 한 개 행성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그리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을 보호하고,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협력, 환경, 지구, 인류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우주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뭐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우주 기업들도 이곳에 이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국가에 바라는 점 2개와 기업인에게 바라는 점 2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성을 가지고 우주 산업을 하든 아니면 뭐 사이언스 미션을 하든 간에 뭐 칼이라든지 카시가 있죠. 지금 문 박사님과 황 박사님 모셨는데, 어떤 모든 것을 할 때는 일단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조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아까 뭐 우주청이든 뭐 우주위원회든 이런 것들을 뭐 어차피 굉장히 그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뭔가 구성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많은 우주청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해외 기업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나라의 우주청하고 협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R&D 부분, 저희는 R&D 부분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협력을 하게 되는데, R&D만 전문적으로 하는 우주청하고 할 때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 얘기가 잘 안 통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의 이스로 같은 경우에는 이스로 밑에 이스로가 우주청이지만 그 밑에 커머셜 조직이 따로 엔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으면 아르헨티나의 우주청 산하 밑에 이제 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걸 만들었냐고 하면 커머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좀 더 빨리 할 것이냐에 고민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주청이 만들어지든 뭐가 만들어지든 간에 국가에서 거버닝을 잡을 때는 아까 30년,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30년에 완전한 독립성과 그 다음에 정책성을 가지고 R&D 할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과 그 다음에 커머셜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에 대한 거버닝을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국제 협력을 할 때 굉장히 쉽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이사 같은 경우에는 빅 인큐베이션 센터에서 BIC라고 해서 유럽 우주국 이사 20개 나라에 60개 정도의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서 매년 60개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거의 뭐 100개 이상의 우주 기업들이 매년 양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랑트 머니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 우주청에서부터 그 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이 뚜렷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 전시회나 컨퍼런스에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마케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즈니스를 하기나 어디에 랜딩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잘합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스타트업들끼리 하나의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그걸 지원 못 해주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 도와주세요 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요청을 하자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국제협력 이 부분에서 이제 민간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짧은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사라든지 체코라든지 그다음에 싱가포르라든지, 싱가포르는 우주청이 없는데도 우주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기업인들한테도 좀 바라고 싶은 얘기인데, 너무 정부에 기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부가 주는 정부의 예산에 그 떡고물만 바라보고 있을 거냐. 그러니까 우주 산업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우주 시장이 지금 500조고 2040년도에 1000조가 넘는데 결국에 시장은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것처럼 고민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후배들한테. 그럴 것 같으면 왜 사업을 하냐? 국가에서 하는 용역 사업을 가지고 우주 산업을 하겠다?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 자체도 굉장히 마인드셋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타 산업하고 융합을 할 것이나 고민을 좀 많이 해라. 아까 보령제약이 액션 스페이스에 투자를 했던 이유는 아까 마이크로그래피티를 통해서 신약을 만들거나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제약회사가 액션 스페이스 우주정거장에서 실험한 회사에 만들었거든요. 저희들도 제주도에 스페이스 포트를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시에라 스페이스라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한테 안 뺏기려고 저희는 기업이 먼저 그 시에라 스페이스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국가가 그걸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도 너무 정보를 보지 말고 기업들 자체가 어떻게 서바이브를 하고 그 환경을 만들 것인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협력, 환경, 지구 이렇게 인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 우주 기업들에게 투자가 많이 들어오냐 하면 지구 환경과 뭔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화성을 가지면 화성에 갈 수 있는 기술로 지구를 더 테라포밍하면 되지, 지구를 어떻게 더 잘 유지를 하고 잘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위성 추력기나 발사체도 이온이라든지 버퍼 스러스트 만드는 회사들한테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사회적 이익을 위한 어떤 기술을 좀 더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뭔가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는 분의 이제 약간 이제 뭉클함 같은 것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조선일보 유지한 기자 모셨고요. 그 언론에서 이제 우주개발 관련 또는 거버넌스 관련 현장을 뛰다 보면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예,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에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이고 하나는 특정 부처만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전문가들은 이제 우주 전담 기구의 역할이나 조직 이런 좀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좀 많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신 이런 것들 대신에 특정 지역에 유치해야 된다, 어떤 지역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줄을 많이 이뤘던 것 같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치보다는 사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주 전담 기구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정 부처만의 얘기인데요. 문홍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홀로 이제 한 부처가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항우연 천문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수련연들이 지금 우주 연구를 하고 있고, 제약사도 지금 우주의약품을 연구하고 있는데, 범부처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부처의 어떤 유력 정치인이 장관이 된다거나 어떤 좀 힘 있는 장관이 오면은 그 부처에 이제 힘이 쏠리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생길 우주 전담 기구는 이런 특정한 부처만의 얘기 아니라 범부처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어쩌면 그 부처를 출입하는 그 모든 기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는 2시 40분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시 10분부터 2시 35분까지가 예정돼 있었지만 1시 15분에 시작을 했고요. 저에게 5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사전 질의와 제 의견을 보태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이번에 행안부가 발표하면서 조금 그 우주항공청에 관련한 부분은 좀 배제가 됐는데 이럴 경우에 언제 그러면 거버넌스가 제대로 들어서는 것이냐, 과연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민간 중심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훈 교수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이 정부 조직 개편이 먼저 자주 안 일어나는 게 바람직한데요. 조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하시는 분들 너무 피곤합니다. 조직의 피로도가, 개편의 피로도가 있는데, 저는 우주는 저희가 좀 로드맵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조직 개편 방식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잘 정하고 먼저, 이것이 정권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범국가적으로 조직 개편에 대한 또는 조직 형성에 대한 로드맵을 법적으로 정하든 좀 강제성 있게 정해서 그것이 민관이 다 공동으로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그 문홍규 박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형 나사가 신설될 경우에 가장 먼저 추진할 수 있는 우주 프로젝트는 무엇일지, 그리고 한국형 나사가 화성이나 달에 기지를 건설할 그런 미래 우주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기술적 역량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아르테미스에 한국도 한 20여 개국 서명한 나라고요. 근데 손을 거의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누리하고 저희 천문연에서 하는 민간 나사 달 착륙선 사업 이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사 부장관 이 주도로 해가지고 M2M, Moon to Mars라는 거대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전폭적인 국가의 지원이나 전략적, 정책적 결정 없이는 저희 항우연이나 천문연 같은 출연연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그 다음에 예산과 인력 지원이 뒤따른다면 우리 부지런한 민족 아닙니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항희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수년 전만 해도 정보 조직에서 우주청이 독립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여기 과기정통부 관계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과기정통부가 계속 해온 마당에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 역량 또는 인력풀 이런 것들이 청을 감당할 또는 철을 감당할 수준이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뭐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정치적인 지원과 국민적 지원을 받아야지만 빠르게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보면은 국민적 지지는 어느 정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 개발에 대해서. 그런데 정치적 지원을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지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경우 보면은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빨리 헤쳐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우리는 그때 우주청을 만들지 못했고, 지금 와서는 앞으로 미래가 이러니까 우주청을 만들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굉장히 논의의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 우주위원회라든가 걸 만들어서 거기에 조직을 좀 설계하고, 그 다음에 국회 내야 여야가 미래 우주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들는가 해서 두 개 위원회가 좀 조율을 하면서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우주청을 만들어지는 것은 논의 과정 속에 세월이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은 남기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정보조직법 얘기하면서 사천의 우주 관련 조직을 들어서게 하겠다는 게 공약이지 않습니까? 지역 정말 중요합니까?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 수렴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하여튼 우리 국민적으로 서로 비전들을 좀 같이 공유해가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진영 박사님께서 30초간 코멘트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 지금이 우리나라가 우주 도약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 기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수요가 있고 또 국내 산업체가 상당한 역량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주 분야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단순히 그냥 우주청 설립했다 이걸 넘어서 우주청 설립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어떤 원대한 꿈이 같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어떤 도약을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도 한번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민간 기업을 이제 육성해 나가고 양성해 나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기능도 그동안에 어떤 실행을 했던 기능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다 다룰 수도 없고요. 아쉬운 말 못할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 모신 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신 모든 분들이 적어도 우주 개발에서만큼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귀한 의견 그리고 또 생각으로 멋진 또 열띤 토론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내주신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 한국형 나사 어떻게 가능할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